됐어? 네, 안녕하세요. 문서스쿨의 박문서입니다. 자, 생명보험 자격시험의 마지막 단원인 재산보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작이 사실 많이 늦어졌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암기보다는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금방 끝날 수 있는 장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남은 게 재산보험의 개요, 재산보험의 상품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연달아서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형광도 이제 같이 유지를 하는 거여가지고 중간중간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책, 2024년에 이제 개정된 새로운 책에서 236페이지, 네, 재산보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개요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제3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제3세계의 보험인가? 그런 거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보험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상질간 세 개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 재산보험 문제가 31번부터 40번까지잖아요. 31번 문제는 보통 이것만 알아도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산보험은 뭐 다른 세계, 제3세계 이런 게 아니라 세 가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 이 상질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그러면 이 보험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부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번 부분이 참 쉬우면서도 공부를 잘 해 두셔야 좋은 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자격시험 취득하고 손해보험 자격시험 취득하고 해가지고 많은 고객님들 보면서 상담하면서 계약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바로 재산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사람이 사냐 죽냐,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건물 이런 거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암 진단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재산보험의 영역에 있다. 그만큼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는 꼭 잘 기억하시고, 또 뭐 시험이야 뭐 알아서 잘 보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재산보험의 정의. 자,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이 섞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상, 정해진 액수를 보상해 준다. 내가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다 그러면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으면은 그냥 1억 준다 이런 거였죠.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시를 아마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로 들었을 텐데, 뭐 자동차 뭐 수리하는데 뭐 한 1,500 들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손해봤던 1,500만큼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요것도 정액보상적인 성격도 있고 실손적인 성격도 있다. 그래서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회색존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 시 최초 제정, 네, 이딴 거 몰라도 됩니다. 자,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는 재산보험업에 겸용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보험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밖에 없습니다. 연금보험이라든가. 근데 우리 다양한 설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암 진단이든 수술이든 뇌, 심장 이런 진단비든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재산보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합격을 해야지 겸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시험 문제에서 좀 꼬아서 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산보험만 합격하고 나서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인 경우가 많고 생명보험 회사든 아니면 손해보험 회사든 들어가서 내가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재산보험의 종류 하니까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질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옆에 뭐 설명 써져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상해, 우리 다치고 깨지고,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운동하다가 다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게 상해다. 자, 질병은 뭐예요? 그냥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뭐 감기 걸렸어. 혹은 암 걸렸어. 뭐 심각하게, 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치질, 굉장히 아픈 거. 그 치질도 질병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병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자, 치매 환자분들 간병 필요하시죠?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 내가 스스로 밥 먹거나 뭐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간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재산보험의 관계 법규 나옵니다. 제가 앞전 시간들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법규 문제 나오면 저도 공부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외우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산보험 법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상법에는 상법과 보험업법이 나오죠.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보험 상질간 중에 상해와 질병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험업법에는 상해, 질병, 간병 모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외워주세요. 그래서 상질간 중에 법으로 상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거는 간병보험 뿐이구나. 그래서 간병보험만 상법에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딱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규 사항 이외의 문제가 나온다. 그거 하나 틀리셔도 괜찮아요. 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산보험 설계사 등록하게 되면은, 자, 뭐 등록 기간이야 똑같이 보험협회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 플러스 재산보험, 손해보험 플러스 재산보험,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생명보험 자격시험을 봄에 있어서 생명도 합격해야 된다, 재산보험도 합격해야 된다, 그래야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재산보험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곳은 솔직히 말해서 우체국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금융감독원 예하에 있는 그런 보험사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재산보험은 무조건 필수로 합격을 하고 생명보험 회사든 손해보험 회사든 어딘가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산보험을 계속 이 생명보험에서 합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더 쉬워요.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하시고 생명보험 자격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시험 보실 때는 손해보험만 푸세요. 재산보험 안 푸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특징, 재산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 부과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하는 요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두 개가 이제 분류가 되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내용들 중에, 이거 지금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 부과 요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보험 기간 같은 경우 되어 있는데, 자, 생명보험, 자,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생명보험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오케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보험 기간은 종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든 간에 보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손해보험의 강점이 있을까? 아니면 생명보험의 강점이 있을까? 생각하면 어디가 강점이 있죠? 네, 생명보험의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종신까지 해도 되나, 손해보험에서는 80세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할 텐데, 그럼 뭐 1억 준비할까? 5천 준비할까? 2억 준비할까? 아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억, 막 몇백억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보험료 돈만 내면은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돈만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생명보험사에서도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2억 한도로 매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2억 한도. 자, 됐죠?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다 질병 사망을 보장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근데
보험 금액도 내가 보험료만 낼 수 있다면 제한이 없다.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세 그리고 2억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나와요.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보기에서 뭐 이렇게 오답을 좀 유도하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 돼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우리 아까 재산보험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바로 상해, 질병, 간병. 이 중에 저축 있나요? 없죠. 그냥 무조건 다 보장성 보험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별표 쳐주세요.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도록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영상이 나왔을 텐데 이게 뭐였죠? 바로 책임준비금이다 하고 옆에다 써주세요. 책임준비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가 좀 이런 게 있었죠. 어린이 보험에는 만 15세 미만자에게는 사망을 담보로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들이 사망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가 있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자체를 가입을 못하게 했으니까는 줄 돈이 없다 이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이었고 하니까 책임져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어린이일 때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액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보다는 적게 돌려준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판서는 안 할게요. 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산보험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앞서서 맨 처음에 그레이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간단하게 우리 상질감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바로 질병에 속하겠죠. 그렇죠. 우리 암 진단금 3천만 원 가입했다. 그럼 암 진단 받았다.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결제할 때는 결제하고 나서는 또 어디다 청구해? 실비보험에다 청구를 하죠. 자, 그렇게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보험이익 이것도 별표 쳐주십시오.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피보험이익. 자, 피보험이익이라고 나왔는데 나는 왜 항상 이 피보험 이익이 재산보험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손해보험의 필수 요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필수 요소이다. 자,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뭐냐? 우리 뭐 피보험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피보험 이익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촬영해 주시는 우리 마케팅 매니저님. 자, 연지 씨 혹시 팔 한 짝 자르는데 얼마 주실래요? 아, 값을 매길 수가 있네요. 값을 매길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 목숨을 가져가는 대가로 얼마를 가져갈까요? 얼마를 드리면 목숨을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27억. 자, 이렇게 값을 매길 수가 그래도 매니저님 목숨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네요. 근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야, 너 나한테 내가 너 죽일 테니까 얼마 줄래? 아니면 너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내가 얼마 줄게 하면은 우리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부분. 우리 교육받는 교육생. 자, 눈알 한 짝 주세요. 얼마에 파실래요? 값어치를. 그렇죠.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체라든가 이런 거에는 원칙적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마케팅 매니저 친구처럼 아니 내가 종신보험 3억짜리 가입했으면 내 목숨값은 3억이지. 혹은 내가 지금 무릎 십자인대 수술하면 300만 원 나와. 그럼 내 십자인대는 300만 원짜리지. 혹은 연예인들이 제가 어떤 연예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엉덩이 보험도 막 가입시켜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힙이 굉장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잠깐 끊을 수 있나?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신체에는 이런 것들을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이건 어때요? 자, 우리 교육생 그 차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인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 위층에 계신 우리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 건물 얼마인가요?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당연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펜 얼마죠? 200원입니다. 저 우산 얼마죠? 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있어야 피보험 이익이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손해보험은 우리가 이 시험 볼 때는 뭐만 생각해라? 건물,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 자동차 값을 다 매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 화재보험의 건물 등의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고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어야 하고. 자, 지금 우리 동교 교육생의 차를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내가 그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우리 보통 뭐부터 가입해요? 차 출고 받으려면 뭐부터 가입하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귀속 여부가 내가 이미 되어 있어야 차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의 피보험 이익을 최고의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5천만 원짜리 차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5천만 원짜리 차가 막 전손 났어. 아예 박살이 났어. 근데 보험사에다 대고 7천만 원 주세요 해봤자 얼마까지만 준다? 5천만 원까지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이나 혹은 신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은 무조건 존재한다. 그래서 오답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는 뭐 적용된다. 피보험 이익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딴 거 없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까지 혹시 몇 분이죠? 17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 텐데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재산보험 상품. 자, 우리 재산보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상질간이었죠. 상질간 중에 첫 번째 상해보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상해보험 내용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상해보험에 의의 가니까는 생명보험 보험사고 확정 발생 시 불확정 나와 있는데 상해보험 사고 발생 여부, 시기, 원인, 피해 정도가 모두 불확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보험이나 당연해요. 우리가 미리 사고가 날 줄 알고 가입하거나 내가 미리 암에 걸릴 줄 알고 가입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럼 모든 게 우연이기 때문에 이건 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밑에 상해 사고의 요건 3가지가 나옵니다. 상해 사고의 요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되어 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아마 들으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모두 충족이 돼야 상해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볼게요. 급격,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돼야 돼. 피할 정도로. 그리고 우연, 그 사고는 내가 일어날 걸 알매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래, 내가 몸 안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팠어. 이거 외래성일까요? 아니면은 내 안쪽에서 일어난 걸까요? 외래? 그냥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가 아니에요. 왜? 그냥 난 잔 거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우리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 최근에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시는 그 매니저님께서 다리를 좀 접질른 적이 있어요. 다리를 접질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 하다가 그러냐면은 촬영하다 그랬어요. 촬영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촬영하고 하다가 이렇게 접질른 거야. 자, 우연이죠? 그쵸? 그리고 급격했어. 아이코! 하면서 이제 급격했단 말이야. 그리고 외래. 바깥에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병원도 갔다 오셔가지고 방깁스도 하고 도우치료도 하고 하면서 실손 청구도 가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 예시.
예,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해드릴게요. 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내가 이제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표지판에 입산 금지,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굴러떨어져 죽었네. 자, 이거 상해인가요? 아닌가요?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져 죽었어요. 상해가 아닙니까? 우리 매니저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아닐까요? 응? 우연 때문이 아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분명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 죽은 거는 급격성도 맞고요. 외래성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이 입산 금지, 올라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거를 보고 갔잖아요.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위험률을 높인 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니까 사실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게 뭐 실무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든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내가 상해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급격, 우연, 외래구나. 자,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표 밑에 사고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고 발생과 신체의 상해, 어떤 사고가 있었으니까 내 신체가 다쳤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이 아팠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자,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이 되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무슨 보험이었죠? 상해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무조건 상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해가. 이해되나요? 그래서 방금 얘기 읽은 거 있죠? 상해를 원인으로 질병이 생긴 거는 보장이 된대요. 근데 질병을 원인으로 상해가 생겼다. 이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건 상해보험이니까는 원인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시 들면 이거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천식 환자야.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로 이제 킁킁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차에 좀 멀리 있어. 질병 때문에 운전하다가 콜록콜록 하다가 쾅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보통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상해사고다. 교통사고니까. 결과물을 본 거죠. 근데 원인은 뭐였어요? 질병이었죠. 천식 때문에 콜록콜록 하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보상이 쉽지가 않다. 이것도 예시를 든 거니까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상해보험에서 질병으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 옆에 또 책임준비금 써주세요. 책임준비금 써주세요. 우리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이 상해보험을 가입했어요.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상해보험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 급격, 외래, 내가 다리가 뭐 다치거나 깨지거나 내 목이 뭐 다쳤거나 그런 식으로 다치거나 깨져야지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그저께 대장염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질병 사망했다고 합니다. 암으로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농담입니다. 제가 질병 사망에 걸렸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가입한 거는 상해보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상해보험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질병으로 사망했다. 여기서 보장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받을 거 없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이었는데 죽었다니까 안타깝잖아. 그래서 무슨 돈을 준다? 책임준비금을 준다라고 됐습니다. 책임준비금. 이 책임준비금은 우리 매니저님 성인이시니까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작다 크다? 크다라고 답하면 틀리십니다. 작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보험사는 뭐 땅파 장사합니까? 땅파 장사예요?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뭐로? 책임준비금으로.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이 냈던 돈보다 좀 적게 주는 거지. 이거라도 좀 이렇게 좀 쓰십시오 하면서 오케이. 자, 당황스럽네요. 영상 촬영하는데 저 따위로 답을 하니까. 자, 괜찮습니다.
아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 자, 그리고 그 밑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기준 비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표를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볼게요.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자, 상해보험은 뭐 1년 이상이고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연령 제한 상해보험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병보험은 만 15세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맞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단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상해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다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 오, 이 말이 되나? 보험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이 광고한 거 있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입해드립니다. 보상해드립니다. 하는 게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그러니까 고연령자도 다칠 위험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보험은 통계예요. 통계.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이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넘어지고 깨지고 뭐 할 확률도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는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암의 환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거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아직 젊으니까 암이라고 하면 조금 나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지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통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은 질병보험은 가입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나이로 보면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직업 얘기가 나옵니다. 직업 이야기가 나와요. 직업 같은 경우에 자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 직업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둘 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자,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단순 노동직 하시는 분들과 사무직 분들하고 암에 걸릴 확률하고는 연관 관계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가지고 질병, 내가 똑같은 암진단보험을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질병보험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 질병보험은 나이에는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변동을 하지만은 직업 가지고 변동되는 거는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어. 사고가 날 위험률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하지만 직업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우리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이 다칠 위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한 직종이 있을까? 스킨스쿠버, 강사야. 그리고 혹은 화물차 운전,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야. 누가 더 상해 사고에 많은 통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사고의 위험률도 높아지게 된다. 위험률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진다? 굉장히 답변 수준들이 다시 직업이 운전을 많이 한다. 운전을 많이 하니까는 사고 날 위험률이 많아진다. 위험률이 높아지면은 뭐가 높아진다? 오케이, 보험료가 높아진다. 오케이,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자,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 상해보험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사고 날 위험률은 비슷하니까. 자, 하지만 직업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위험 직종에 있을수록, 단순 노동직에 있을수록, 운전을 많이 할수록 상해의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질병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 이 사람이 변호사든 판사든 의사든 이 사람이 뭐 단순 노동직이든 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뭐 화물차 운전자, 택시 운전자이든 그 위험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암에 걸릴 확률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오히려 뭐에 영향을 끼친다? 나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상담하다가 이런 말 많이 하겠죠,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직종별 위험 등급 해가지고 총 5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직업을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한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보험의 가입 연령 등에는 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됐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르며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시는 일반 사무직 분들은 보통 10,000에서 15,000원이면 끝나요. 운전자 보험이. 근데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개 4만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어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담보가 같더라도 그렇게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거입니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나이와는 상관없지만 무엇과 상관이 있다? 직업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는 직업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 있습니다. 통지 의무. 자, 이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그리고 나서 직업에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업에만 좀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그 연지 매니저가 지금은 우리가 사무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을 하고 있으니까는 상해 등급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15,000원에 가입을 하고 있었다고 치죠. 운전을 15,000원 하고 있었는데 박문서가 월급도 막 너무 적게 주고 인상도 안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빡이 친 거야. 빡이 쳐가지고 퇴사했대.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해가지고 화물차 운전자를 갑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가가지고 새벽에도 이제 운전하고 뭐하고도 하면서 돈을 막 벌고 있어.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연지야, 너가 이제 그만두고 하는 거 응원한다. 근데 너가 뭐가 바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죠. 직업이 바뀌었으니까는 이 등급도 바뀌었으니까 이걸 고지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직업 직무 통지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담보는 그대로 될 텐데 보험료가 57,000원으로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고객님, 이 연지 매니저의 기분은 어때요? 나빠요. 아니, 누가 보험료가 갑자기 내가 직업 바꿨다가 올라간다는데 누가 그걸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꿔야 된다, 이거 배서하자, 변경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새끼가 어느 순간 내 카톡을 씹네. 전화도 씹네. 그래가지고 난 이거 안 바꿀래. 안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지가 안 바꾸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대. 사고가 났어.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러면은 사고 났으니까 또 누구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저기요, 사장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사고 나가지고 저 이거 보상 청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뭐 하다가 사고 났니? 뭐지, 화물차 운송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연지야, 그거는 보장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도 해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사무직이라 그래가지고 15,000원에 그냥 인수를 해준 거야. 근데 직업을 변경했어. 원래는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았대. 변경을 안 했대. 변경 안 했는데 사고 났대. 화물차 운전하다가. 보험사가 이거 보상해줘야 돼요? 그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와요.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이 변경됐어. 위험 직종으로 바뀌었어. 상대적으로 위험적 바뀌었어.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혹은 보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여기 상해 사망 1억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2천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동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겠고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지가 저 이제 화물차 운전해요. 그러니 바꿔라. 싫어요.
고민 좀 더 해볼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보험사에다가 제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보장 안 됩니다. 오케이. 통지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돼 있습니다. 또한 통지 의무 위반 시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험회사가 강현지한테 야, 이 자식 너가 구라를 쳐? 왜 바꿨는데도 나한테 고지 안 했어? 근데 사고 나니까 청구했어? 이 새끼 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뭐 흔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통지 의무는 직업 변경은. 자, 그런데 이 사고 말고 연지가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저 사고 났어요, 사장님. 이거 청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뭐 하다 사고 났어? 그냥 주말에 오랜만에 쉬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려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는 내가 직업을 변경한 거와 상관이 있는 사고인가요? 없죠. 내가 화물차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승용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럴 경우에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상해보험이 끝났습니다. 상해보험이 끝났어요. 자, 상해보험 끝났고요. 자,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2개 남았어요. 자, 질병보험 바로 넘어갈게요. 질병보험은 더 쉽습니다. 자, 질병에 의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2번,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담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마주해야 할 담보들이 뇌출혈 담보라는 게 있거든요. 뇌출혈 담보. 자, 근데 내가 이제 탁 하다가 강의하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 뇌출혈이 발생했대. 넘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거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상해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뇌출혈이야. 아니면 같이 일상생활을 내가 강의를 열광을 하다가 하고는 먼저 쓰러졌어. 하고 쓰러졌어. 자, 그러면 이게 질병,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은 질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가끔씩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되고. 네, 오케이, 갈게요. 자, 질병보험의 시장의 변화, 노인성 질환의 증가, 질병기간의 장기화 등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치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요즘에는 좀 흔하긴 하지만은 뭐 당뇨든 통풍이든 뭐 이런 것들 많죠. 근데 이런 거에 걸려도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질병 기간에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나가다 보니까는 이 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 종신보험에서 질병보험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진짜 열티나게 팔릴 때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가입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보다는 이런 재산보험, 그냥 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보장을 잘 받고 싶어 하는 재산보험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병보험의 가입 조건,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보통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게 종합보험 해가지고 암, 뇌, 심장, 수술, 입원, 뭐 간병, 뭐씩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특화된 보험, 그냥 암만 보장되는 보험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안 그래요. 네, 어쨌든 자,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 소개가 가능하다. 오,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시험 끝나고 교육을 또 실전 세일즈 교육을 또 받으실 텐데 그때 받으실 때 느껴보시면 아실 겁니다. 종합보험 하나에 상해든 질병이든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어린이 보험, 어린이의 상해와 질병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있죠. 어린이 보험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넣을 수 없는 게 뭐다? 오케이, 사망을 넣을 수가 없다. 만 15세 미만자한테는 사망을 넣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CI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I 보험은 이 CI가 뭐냐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 이제는 이 CI 보험도
교재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중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생명보험의 CI 진단 시 선지급 형태로 판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앞전에 생명보험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건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바로 주계약입니다. 이 주계약은 뭘 보장해준다? 사망을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이야. 근데 이 상품의 이름이 뭐냐? CI 종신보험이네. CI 종신보험이네. 자, 근데 CI 종신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가입을 해도 만약에 내가 중대한 암의 진단 받았다 그러면 이거 주고서만 나오는 돈인데요, 먼저 선 지급해드릴게요 라고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 80%를 먼저 진단 받으시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보험이 바로 그냥 CI 보험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은 보험이죠. 네이버에 CI 보험 딱 검색만 해봐도 수십만 개의 욕들이 써 있을 겁니다. 욕들이 써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실전 세일즈 교육은 제가 현강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영상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CI 보험도 나쁜 보험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나쁜 보험이냐 좋은 보험이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설계사가 설계를 어떻게 했고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세일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질병보험. 질병하면 딱 떠오르는 질병 뭐죠? 암. 이 암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암보험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주계약으로도 판매 가능하고 특약으로도 판매 가능하다. 뭐 어떤 형태로든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액암의 분류 회사별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고액암을 6개로 두고요. 어디는 4개로 두고요. 어디는 2개밖에 안 두고요. 어디는 12개까지 두고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회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암, 연기암, 일반보험금 이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암보험 하면은 처음에 진단금 떠오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게 일반암 진단금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혹은 생명보험이니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녀 특정암이라고 또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유사암, 소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소외감, 그냥 치료할 때 돈 별로 안 든다 생각하세요. 그죠? 자, 이거 기, 갑, 경, 제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남녀 특정암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남자 여자 하나씩입니다. 유방암 그리고 남자는 전립선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빼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뭐 대장암, 간암, 폐암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암? 일반암이다. 자, 이것들 제외하고는 다 일반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다른 부분은 그냥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의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죠. 이거는 느낌이. 근데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가지고. 자, 우리 담보명부터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입니다. 내가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경우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료를 받고 나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제외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질병보험의 마지막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야, 실손의료보험 너무나도 중요한 보험입니다. 아무런 보험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실손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죠. 자, 어떤 보험입니까? 내가 실제로 병원 가서 다 진료받고 카드 결제했어. 영수증 나왔어. 그 영수증에 내가 결제한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글이 막 써져 있는데요. 막 써져 있는데 이거 그렇게 너무 보지 마시고 이거 표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병원 가게 되면요 영수증이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급여 부분은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단에서 내게 됩니다. 왜? 우리도 지금 보험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을 공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요. 이건 우리가 실제 결제한 건가요? 아니죠. 실제 결제한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결제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결제를 했다고 치죠.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80%, 70%. 이 파란색 부분까지는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럼 이 나머지 20%, 이 빨간색 부분의 20%, 빨간색 부분의 30%, 이 부분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정액보험까지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것들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자기 부담금까지 커버리지 해가지고 내가 돈 안 들이고 보험 잘 가입해 놨기 때문에 치료 잘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되어 있습니다.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자, 정액보험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나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있는데 A보험사의 암진단금 1,000만 원, B보험사 2,000, C보험사 3,000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치죠. 자, 암진단금, 질병보험입니다. 정액보상인가요? 실손보상인가요? 정액보상이죠. 그러면 내가 암진단 받았어. 그러면 얼마 받을까요? 6,000 받습니다. 자, 중복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 오케이. 아,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복보상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암이 아니라 우리 실손을 볼까요? 실손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 가입했어. 근데 내가 병원에 결제한 돈은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이래. 자, 그러면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비례해서 어떻게? 결국 내가 보장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6천 하면은 녹음됐을까봐 겁납니다. 녹음됐을까봐 겁나요. 자, 우리 실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손은 실제 손해본 비용만큼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맥스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럼 여기서 2천, 여기서 1,000, 여기서 3천 이런 식으로 결국 내가 중복해서 가입을 했더라도 비례 보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 손해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복해서 가입해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매니저님 목소리가 혹은 녹음됐다고 한다면 날려주십시오. 날려주세요. 편집하시면서.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간병보험 되어 있습니다. 간병보험. 자, 의의를 볼게요. 장기 요양 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간병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장기 요양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장애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일단 최초로 무슨 진단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동하기가 스스로 안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이동하기가 스스로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보조기를 찬다든가 어쨌든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조금 불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플러스 무엇이 돼야 되느냐? 자, 매니저님 뭐 사생활이지만 좀 물어볼게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시죠? 그거 빼고요. 아, 물을 마신다. 네, 그리고요. 대소변을 간다. 오케이. 자, 화장실. 자, 또 화장실 갔어. 그 다음에 또 덩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옷을 입어요. 안 씻고 옷을 입나요, 보통? 자, 씻기 그리고 옷을 입죠. 그리고 바로 출근. 사회 네, 식사. 네, 자, 어쨌든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돼야 됩니다. 이동하기는 기본적인 베이스인 상태에서 이게 베이스인 상태에서 이거 플러스 알파로 이거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혼자 옷을 못 입는다든가, 혼자 밥 먹으려는데 수저를 이게 뜨지를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씻어야 되는데 혼자 씻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야지. 혹은 대소변을 혼자 못 본다라든가 이런 게 안 돼야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뭐 일상생활 장애 상태 뭐 보험 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가 그렇게 굳이 얘기는 안 해요. 자, 2번 공적 장기 간병보험. 아,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구나. 세 번째, 민영 장기 간병보험. 아, 민영으로도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세일즈하는 상품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간병보험의 면책, 일상생활 장애 상태 90일. 내가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내가 보장받을 수 없다. 중증 치매 2년 동안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써져 있죠.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시에는 면책 기간 중에도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가입하고 나서 원래 일정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가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30일밖에 안 지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뇌를 다쳤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쪽을 못 움직이네. 근데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밥 먹거나 옷 입기도 쉽지가 않아졌어. 그럼 뭐가 됐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해로 인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기타 면책사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치매보험 상담하시다 보면은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 진짜 이거 치매 걱정돼 죽겠어.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로 인지기능 장애되는 분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세일즈로 가게 되면은 치매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실 때 알리르무, 계약자 알리르무가 뭐에 관련된 거 맞냐면 뇌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습니다. 뇌에 관련된 것만. 다른 것들은 뭐 암에 걸려도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그렇죠? 왜? 뇌와는 상관이 없으니까는.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민영 간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 하니까는 뭐 보험 기간 대부분 종신이지만은 80세, 뭐 90세도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30세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위험률 변동 제도, non guarantee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의료기술의 발달 등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까지 다 와가지고는 그쵸? 갑자기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자,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몇 년도?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매니저님 몇 살? 아, 죄송합니다. 자, 30대 여성이 치매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요. 치매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만 원이고요. 이거는 20년 납을 내게 되면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쵸? 뭐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매니저님이 본인 스스로 너무 깜빡깜빡한다, 걱정된다 해서 미리 가입을 한 거야. 너무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쫙 흘러가. 2000 뭐 몇 년도로 할까? 2000 몇 년도로 할까? 54년, 30년이 지났다고 할까요? 자, 끽해야 우리 매니저님 60대 됐어요. 60대 됐습니다. 60대 됐어요. 60대 됐어요. 되고 있는데 sorry. 그러면 납입이 끝났네요. 잠깐만. 자, 2034년으로 가죠. 2034년. 자, 끽해야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도 발달인데 갑자기, 자, 아까 말했습니다. 보험은 통계학입니다. 보험은 통계학이에요. 그럼 치매 걸릴 확률이 이 나이대에는 3만 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3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금융위원회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옛날에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 치매율이 너무 올라갔어.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도 초고령화가 지금 너무 지속되고 있어. 근데 안 죽어. 근데 치매 환자가 늘어나. 우리 너무 손해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중간에 보험료를 3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하죠. 하지만은 치매보험이나 이런 것들, 간병보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보통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도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해줘야 된다. 자, 재산보험이 지금 막 번개꿀에 콩고어 먹는 것처럼 이제 지나갔는데요. 자, 몇 분 됐죠, 우리 영상? 네, 1시간 안에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만큼 시간을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지만은 그만큼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온 유형도 재산보험은 좀 정해져 있어요. 어렵게 꼰다고 해가지고 막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어렵다? 그거 틀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몇 점만 넘으면 된다? 60점만 넘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감 두지 마시고 편하게 문제 푸시고 나서 아마 이 영상까지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합격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시거나 영상을 보고 복습을, 제 말 안 듣고 복습을 안 하셨거나 하면은 또 아이러니하게 공부 대충 하면 떨어지는 게 또 이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에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쪽팔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은 굉장히 뭐 쉽다 어쩐다, 뭐 문제만 풀면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문제만 풀고 공부 안 하고 가면은 떨어지는 게 아이러니하게 이 시험입니다. 시험 발표날 막 마음 졸이면서 60점일까 57점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다 보니까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 생명보험 시험 끝났죠? 자, 손해보험 시험도 뭐 준비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뭐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생명보험 세일즈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그 영업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영업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일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다 싶으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고 코드S로 오시면은 저 여러분들에게 영업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만 생명보험 자율시험 마치고요. 제가 또 조만간 손해보험 자율시험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